안녕하십니까. 청각장애인의 이해 수업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은 9강 청각장애 아동 지원에 대한 내용으로 여러분과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청각장애 아동 지원은요, 먼저 청각장애 아동의 조기 진단, 그리고 조기 교육, 그리고 가족에게 지원할 수 있는 가족 지원, 그 외의 지원 서비스, 그리고 마지막으로 청각 중복 장애 아동의 교육에 대한 내용으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지난 시간에 저희는요, 청각장애 아동의 교수 학습 환경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청각장애 교육의 전반적인 역사, 외국의 역사와 한국의 역사를 살폈고, 그 한국의 역사 중에서 특히나 청각장애 아동을 교육하기 위한 특수교육 교육 과정에 대해서 살펴보았고, 그 특수교육 교육 과정이 또한 청각장애 아동의 교육 환경에서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교육 과정은요, 현재 특수교육 교육 과정은 과거에 1차, 2차, 3차 이렇게 7차 교육 과정으로 변해왔고, 7차 이후로는 교육 과정이 변경되는 해를 기준으로 몇 년도 개정 교육 과정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가 중심으로 한 교육 과정은 2015년 개정 교육 과정의 내용을 중심으로 살펴보았었습니다. 그리고 청각장애 아동이 학교 교육에서 가장 먼저 경험하게 되는 그 교육의 환경에 대한 문제를 논의를 했었는데요. 혹시 기억나시나요? 자, 그림으로 약간 힌트를 드리자면 독화 지도를 하거나 발화 지도를 할 때, 또 청능 훈련을 할 때 먼저 만들어줘야 되는 환경들이 있었습니다. 청능 훈련에서는 잘 들을 수 있도록 하는 환경, 그다음 독화 지도에서는 잘 볼 수 있도록 하는 환경, 또 발화 지도에서는 음성을 잘 표현할 수 있도록 하는 환경들을 만들어주는 건데요. 그 환경들이 결국 청각장애 아동의 교육 환경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잘 듣기 위해서는 주변의 소음을 줄이고 교사가 하는 말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건데요. 그 환경이 FM 보청기라는 보조 도구를 사용하고 있다면 FM 보청기에 교사의 음성을 마이크로 받아서 동일한 주파수대에 보청기 주파수를 맞추고 교사의 말을 집중해서 들을 수 있는 도구가 있었고요. 또 평균적인 소음을 낮춰줄 수 있는 방법으로 교실 환경의 환경 소음을 줄일 수 있는 다양한 방법에 대해서 보여드렸었습니다. 그리고 판서나 게시판을 활용해서 우리가 학습하는 과정에서 청각장애 아동이 꼭 기억해야 되는 장면들, 또 꼭 학습에 활용을 해야 되는 모습들이 있다면 그 모습들을 써서 내지는 이미지화된 자료로 제시하거나 보여줄 수 있는 이런 방법들을 사용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교사는 항상 입 모양을 학생들이 잘 읽을 수 있는 방향으로 돌아서서 독화를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었습니다. 또 수화를 사용하는 친구들이 있다면 수화를 좀 더 잘 접할 수 있도록 환경을 배치하는 수어 통역사나 속기사를 배치하는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고 했었고요. 특히나 수어 통역사가 배치가 될 경우에는 수어 통역사가 교사의 입모양을 방해하지 않고 교사와 등을 지고 교사와 같은 방향을 보고 있다면 청각장애 아동이 수어 통역사의 수화와 교사의 입모양을 동시에 보면서 그 정보를 더 정확하게 받아들이고 교수 학습의 내용들을 잘 이해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환경적 요인이 하나 더 있는데요. 창문이 교사의 뒤쪽에 있다거나 또 창문을 통해서 들어오는 밝기가 너무 밝아서 독화를 하는데 방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적정한 조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 이것도 교수학습 환경을 위해서 중요한 부분입니다. 청각장애 아동의 조기 진단은 가능하면 이른 시기에 장애를 발견하고 그 장애의 원인이나 정도, 그리고 장애의 특성을 파악해서 적정한 시기에 적절한 교육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 청각장애를 조기에 발견했을 때 적절한 시기에 보청기, 인공와울을 착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수 있고요. 그 적정 시기라는 것은 아이가 언어를 발달해야 하는 시기라면 그 언어 발달의 단계에 늦지 않게, 그리고 가장 언어를 잘 받아들일 수 있는 시기에 보청기나 와우라는 그 도구를 통해서 이 소리의 전달을, 또 소리의 이해를 빨리 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동이 언어를 습득할 경우에 그 습득할 수 있는 환경을 최대한으로 지원하는 건데요. 아동이 언어를 습득하는 것은 사실 영아기부터 유아기를 거쳐서 처음 초어를 발화하고 소리를 이해하고 발성을 진행하는 모든 단계에 포함이 될 수 있습니다. 선천성으로 청각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태어난 순간부터 소리에 대한 정보를 어떻게 접근할지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할 것이고요. 또 청력 손실이 나중에 발생을 한 경우에는 청력 손실이 발생한 시점부터 이 언어 발달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예측하고 그 언어 발달을 정상 발달에 가까이 맞춰주기 위해서 조금 더 집중적인 지원을 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한 고려가 될 수 있을 겁니다. 부모에게 아동의 언어 발달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고, 또 부모와 아동 그리고 교육기관 사이에 상호작용을 통해서 언어 발달이 지연되지 않고 정상적인 발달 수준에 연계되어 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도움을 주고받을 수 있는 것이 조기 진단이 되었을 때 좀 더 유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재활을 통한 청각 기능의 보상인데요. 청력 손실 시기가 언제인지 명확하게 안다면 그 손실 시기를 기점으로 해서 즉각적인 재활이 들어갈 수 있고, 그렇다면 청력 손실은 발생을 했지만 그 손실을 조금 더 보상하기 위한, 기능의 보상을 위한 재활을 적극적으로 수행을 해서 청각장애 아동들이 조금 더 뒤처지지 않고 그 청력을 통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방법들을 활용함으로써 재활을 자연스럽게 이끌어갈 수 있을 겁니다. 청각장애 아동의 조기 진단은 언제 이루어지는 걸까요? 물론 선천성 청각장애인 경우, 또 언어 습득 전 청력 손실을 입은 경우, 언어를 습득한 이후에 성장기에 청력 손실이 있는 경우, 그리고 돌발성 난청처럼 정말 갑작스럽게 청력의 손실이 발생하게 되는 경우, 또 노인성 난청이라든지 소음성 난청처럼 시간이 진행되면서 청력 손실이 입은 경우, 각각의 경우 진단은 달라질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여기에서는 청각장애 아동, 주로 선천성일 가능성이 있거나 또 어린 시기에 청력 손실이 발생해서 언어적인 지원이라든지 청각적인 지원이라든지 이런 교육적 지원이 요구되는 아동을 대상으로 한 조기 진단에 대한 모습을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즘은 아이들이 태어나면 기본적으로 건강검진을 하죠. 그 건강검진 안에는 신생아 청각 선별 검사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출생을 하고 아이를 부모가 안으면 손가락 있고요, 발가락 있고요, 정상이고요, 듣는 거 정상이고요, 눈도 정상이고요,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정상이라는 이야기를 할 때 어떤 근거로 그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걸까요? 여기에 보시면 신생아 청각 선별 검사라고 해서 태어나서부터 6개월 사이에 뇌간 유발 반응 검사, 저번에 청력 검사할 때 저희 배웠었죠. 객관적 검사 방법 중에 하나였던 뇌파를 통해서 청신경으로 통해서 전해진 소리 자극을 뇌가 이해하는 과정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개인이 의사를 표시하는 것이 아니라 기계가 소리를 듣고 있어 라는 걸 파형으로 알려주면 그 파형을 분석해서 소리를 듣는 자극에 민감한지, 또 자극을 잘 받고 있는지에 대해서 판단하는 거였고요. 이음향 방사검사도 객관적 검사 형태로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리고 반사검사는 약간의 주관적 검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이가 표현을 해야 합니다. 근데 이 반사가 생후 0개월에서 6개월 태어나자마자 이 반사를 할 수 있을까?
자, 그 반사는 어떤 반사가 있는지 저희가 보신다면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관찰 검사는요, 6개월에서 2세 사이에 아동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아동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보면서 검사를 하는 것이고, 이 관찰은 아동의 행동을 보고 검사자가 판단을 해야 하기 때문에 주의 깊은 관찰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아동에게 어떤 놀이를 통해서 지금 하고 있는 자극이 아동의 청각에 들리는지, 지금 활동하고 있는 놀이를 통해서 표현하도록 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리고 조금 더 자란 아동 같은 경우에는 5세 이후 같은 경우에는 주관적 검사 방법으로 소리가 있으면 의사를 표현하도록 하는 수능 청력 검사 방법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이런 여러 가지 방법들이 청각장애 아동의 조기 진단에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신생아 청력 선별 검사를 시행하는 이유는요,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청각장애의 원인 중에서 선천적 혹은 유전적 원인이라는 부분을 생각해 봤었습니다. 청각장애 아동의 청각장애 발생 원인이라는 거를 설명했던 2강에서 나왔던 내용인데요. 청각장애 아동을 진단할 때, 또 이 검사를 시행할 때 선천적인 요인이거나 유전적인 요인이 있을 가능성이 있는 아동들이라면 반드시 신생아 청력 선별 검사를 시행하게 됩니다. 가족 중에 청각장애가 있는 경우에 유전적으로 청각장애가 발현될 가능성은 사실 10% 미만이라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가능성이 있다면 한 번 더 확인을 하는 차원에서 이 검사가 꼭 필요하게 되고요. 또 풍진이나 매독, 사이토메갈로바이러스처럼 바이러스 감염을 통해서 모태에서 태아에게 감염이 일어나는 경우 또 청력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게 청력 손실의 원인 중에서 감염에 해당되는 부분이었고요. 두경부의 선천적 기형이 있거나 손상이 있는 경우, 그러니까 머리와 해당돼서 귀와 관련된 이 구조적으로 이상이 있는 경우 청력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의미인데요. 청각장애 아동이 태어났을 때 구조적으로 청각 구조 자체에 손상이 있거나 구조적으로 손실이 있는 경우에 청력 손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예측할 수 있어서 신생아 선별 검사를 통해서 청력 손실 정도를 확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미숙아 같은 경우에는 감각기관이 아직 발달하기 전에 출생을 하는 경우죠. 1,500g 미만이라고 하면 굉장히 이른 시기에 미숙아로 태어나는 경우인데요. 감각기관이 완전히 성장하기 전에, 성숙하기 전에 태어났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청력 손실을 감안하고 선별 검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독성이라는 약물 중독, 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약물에 중독되었거나 또 청각장애 관련 증후군, 이건 유전적 요인에 포함되는 부분이죠. 염색체 자체에 이상이 있는 경우 이런 청력 선별 검사를 통해서 청각장애의 진단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반사검사, 눈꺼풀 반사 같은 경우에는 태어나서 생후 7일 이내에도 실시가 가능합니다. 아이가 아직 눈을 뜨지 못하는 그런 상태이지만 어떤 소리 자극이 있을 때 눈꺼풀을 떤다든지 눈꺼풀의 약간 근육, 눈꺼풀 주위의 근육들이 움직임을 나타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잘 관찰해야겠죠. 아이들이 너무 어린 시기이기 때문에 이 소리에 대해서 반사가 있는지 관찰을 통해서 알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관찰이 필요한 검사라고 하겠습니다. 모로 반사 검사는요, 어떤 자극을 주면 아이들이 갑자기 팔을 쫙 뻗거나 이렇게 뭔가 움켜잡는 것처럼 움직이는 행동을 할 때 이걸 모로 반사 검사라고 하는데요. 이 검사를 통해서 소리의 자극이 있음을 아동이 인지하고 있다라는 판단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조금 더 자라서 6개월 정도가 되면 아이들은 소리가 나는 쪽으로 몸을 이렇게 비틀거나 움직일 수 있습니다. 몸을 비틀거나 움직여서 조금 발달이 빠른 친구들은 움직이는 곳으로 손을 뻗어서 그 물체를 잡아서 이제 입으로 가져오기도 하죠. 그래서 이 방향 정의 검사를 통해서 소리가 어느 쪽에서 들리는지 아이가 이해하고 있는지 또 소리를 듣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반사 검사입니다. 생후 6개월부터 2세 사이가 되면 이제 관찰 검사를 통해서 아동의 행동을 관찰하고 그 행동의 결과로 청력에 손상이 있는지 없는지 변별하게 되는 과정인데요.
시각 강화 청력 검사라 하는 것은 아이들에게 아직 어떤 학습이 제대로 이루어져 있는 상태는 아닐 겁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좋아하는 내지는 움직이는 어떤 물체를 뭔가를 알려주고 자 움직이는지 봐 이게 아니라 그냥 소리가 없을 때는 이 움직이는 물체가 가만히 있다가 어딘가 소리가 들리면 어느 방향에서 소리가 들리면 자동적으로 막 움직이고 있거나 뭐 그러니까 기차가 막 이렇게 움직이는 것처럼 소리를 낸다던가 아니면은 반짝반짝반짝 불을 비춘다던가 이런 변화가 있게 됩니다. 소리가 있을 때만 변화가 있고 소리가 없을 때는 가만히 있게 되죠. 그러면 아동들은 이런 반복적인 과정을 통해서 나중에 어떤 청력 검사를 할 때 아이에게 소리를 들려줬을 때 자연스럽게 그 움직이는 물체로 시선을 옮기게 됩니다. 그러면 시선을 옮겼다는 뜻은 소리가 들렸으니 이 물체가 움직일 거야 라는 가정을 하고 움직이는 건데요. 그것을 보고 아이의 청력이 정상의 범주에 있는지 또 청력에 손상이 있는지를 판단하게 되는 검사입니다. 또 행동 관찰 검사는요. 조금 6개월에서 2.5세까지 친숙한 엄마 목소리나 장난감 목소리, 그러니까 익숙한 환경에 자기가 더 잘 반응할 수 있는 그런 검사이고요. 왜 가끔 그 청력 검사가 아니더라도 엄마 목소리는 굉장히 잘 듣는 친구들도 있잖아요. 그 소리가 그만큼 익숙하기 때문에 청각 장애가 있다 하더라도 익숙한 소리에 대해서는 조금 더 반응을 잘 하는 경향도 있습니다. 그리고 상황이 낯설수록 마음의 심리적인 불안으로 인해서 아는 소리도 잘 듣지 못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는데요. 이런 행동 관찰 검사는 어떤 상황에서 아동이 지금 심리적으로 위축되어 있어서 반응을 잘 못하는 것인지 진짜 소리를 잘 듣지 못하는 것인지 판단하는 과정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조건화 놀이 검사는 조금 더 자라서 2에서 2.5세, 물론 2.5세 사이에 언어가 완벽하게 성장하지 않은, 발달되지 않은 언어가 많이 이제 학습되어지고 있는 상황의 아이들이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유희 청력 검사라는 말로도 쓰고 있는데요. 이어폰을 통해서 어떤 자극음이 들릴 때 소리가 있으면 과제를 뭐 예를 들어서 고리를 여기에 끼워봐. 소리가 들리면 뭐 블록을 이렇게 하나씩 쌓아봐 라는 과제를 주죠. 저희 그 청각장애 아동의 교육을 할 때 청능 훈련이라는 과제 중에서 굉장히 소리를 인식하는 단계에 이런 훈련을 했었습니다. 그거와 유사한 방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소리가 들렸다, 인식되었다고 할 때 그 인식을 표현하는 방법으로 블럭을 쌓거나 소리가 있는 쪽에 고리를 걸거나 뭐 움직임을 나타내는 패턴을 움직이거나 이런 방법으로 나는 소리를 인식했어요 라고 알려주는 검사입니다. 자, 청각장애 아동이 태어나서 성장하면서 청각장애라는 것을 발견하고 이 발견하면서 발견된 이후에 조기에 교육을 시행하기 전에 어떤 과정들이 가정에서 일어날 수 있을까요? 먼저 태내기, 임신해서 20주 정도가 되면 와우, 우리 귀의 내이, 속귀에 해당하는 와우의 기능들이 성인과 비슷한 정도로 성숙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태내기에 아이들에게 소리를 들려주고 또 아버지의 목소리라든지 어머니의 목소리라든지 이렇게 소리 또 음악을 들려주고 이런 태교를 통해서 아동들이 듣는 능력을 점점 더 키울 수 있도록 한다고 했는데요. 만약에 청각장애 아동이 선천성 청각장애라면 또 유전성 청각장애로 인해서 태내기에 그 소리의 자극을 잘 받아들이지 못하는 경우라면 아마도 이 장애 아동은 태어났을 때 출생 이후에 소리 자극에 대해서 민감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4에서 26주가 되면 외부 소리에 의한 심장 소리가 변한다고 해요. 바깥에서 크거나 충격적인 소리가 들리면 놀랐으니까 심장이 굉장히 빨리 뛰겠죠. 근데 물론 태아가 심장 박동이 성인보다는 빠릅니다. 그런데 이 심장 박동이 외부 환경의 자극에 의해서 조금 더 잘 반응을 나타내고 있다는 것. 결국 바깥의 소리를 듣고 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거고요. 태내기에도 이런 변화를 보면서 이 임신 상태의 그 태아가 소리에 대한 반응이 있다 없다라는 것을 유추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천성 청각장애
같은 경우에는 이런 소리 경험들이 적다, 또 거의 없다, 청력 손실 정도에 따라서 경험이 부족하다라는 말로 설명이 될 것 같고, 결국 이런 경우에 출생한 이후에 3개월 정도까지 주위 소리의 반응에 대한 소리 반응에 대해서 일반 아동들 같은 경우에는, 비장애 아동들 같은 경우에는 그 소리의 반응에 굉장히 적극적으로 반응하고, 또 소리가 있을 때 자신의 반응을 증가시키는 경향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청각장애 아동들은 아무래도 소리에 대한 자극이 둔감해지기 때문에 이런 움직임이라든지 반응이 없는 것을 관찰로 알 수 있을 겁니다. 4개월경 소리가 나는 방향으로 고개를 돌리고, 아까 관찰 검사를 통해서 반사 검사를 통해서 소리가 나는 쪽으로 몸을 돌리거나 고개를 돌릴 수 있다 했고요. 6개월에서 8개월경이 되면 소리가 나는 쪽으로 몸을 움직여서 물체를 잡기도 한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기에 이런 성장의 과정을 다시 한번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각장애 아동은 영아 시기에 0에서 6개월까지, 또 6개월 이후에 의미가 있는 옹알이로 변환하는 단계가 조금 더 느려지거나 지체될 수 있습니다. 소리 자극이 나의 반응과 제1 양육자의 반응이 상호작용하면서 옹알이도 활발해지고, 또 옹알이의 특징도 점점 더 구체화되고, 나중에 초어를 발화하는 지점까지 언어는 지속적으로 발달을 하게 되는데요. 이 출생 이후에 언어를 습득하는 과정까지의 소리 자극이 지체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소리의 질 부분에 있어서도 차이가 나게 되는데요. 소리의 질이라고 하면 발화를 할 수 있는 어휘의 수라든가, 또 발화를 할 수 있는 명확성, 이런 부분에 차이가 날 수 있게 되고요. 또 소리 자극에 민감하지 못했다면 그만큼 발화를 하는 횟수, 또 말을 하는 횟수들도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또한 다른 의견이 있다면, 수아라는 언어, 농부모에게서 태어난 청각장애 아동, 농자녀는 농부모가 지속적으로 수아라는 언어로 이 아이의 언어를 자극해 주었기 때문에 소리의 반응에 대해서는 더딜 수 있지만 언어적인 반응은 더디지 않다라는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언어적인 반응은, 즉 음성 언어에 대한 반응이 아니라 수화 언어로 의사소통하는 것에 대한 반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아는 아이 같은 경우 어머님이 농이고 자녀가 청인이지만 어머니가 지속적으로 수화로 의사소통을 시도했고, 이 아이는 만 1세가 되기 전에 수화를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할 수 있게 되더라고요. 물론 음성 언어는 주변에 또 할머니나 고모나 이런 음성 언어를 사용하는 분이 계셔서 음성 언어를 지속적으로 수화 언어와 함께 제공을 했었고요. 이 아이의 모습을 보면서 언어 발달이 굉장히 빠르다고 느꼈던 건, 만 1세가 되기 전에, 그러니까 돌이 되기 전에 벌써 어머니의 의사를 파악하는 능력들이 굉장히 빨랐습니다. 단, 수화로 의사소통하기 위해서는 손가락의 움직임, 손 근육들이 잘 발달되어야 하는데요. 만 1세 아동이다 보니까 손을 이렇게 딱 펴서 수형을 만들어가는 과정들이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엄마라는 형태를 표현할 때 엄마라는 표현을 정확하게 하지 못하고 그냥 이렇게 한다든지, 또 언니라는 표현으로 위로 올려야 되면 손을 위로 올린다든지, 이런 표현으로 자기가 표현할 수 있는 수화에 가까운 형태로 표현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런 언어 발달을 이야기하다 보니까 문득 생각이 나는 부분이 있는데요. 과거에 비장애 아동을 대상으로 해서 영어 학습이 굉장히 어릴 때부터 조기 교육이 유행한 적이 있었잖아요. 그때는 스피커를 통해, 외국의 아마존이라는 그룹에서 나오는 어떤 스피커가 영어 학습에 도움이 된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아이들을 조기 교육하고, 그 조기 교육을 통해서 스피커에 영어로 발음을 하면 이 스피커가 알아들으면 영어 발음이 좋은 거고, 또 발화를 잘 하게 되는 거고,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런 것처럼 청각장애 아동이 청각 정보를 활용하지 않더라도 수화라는 언어의 발달을 확인할 수 있고, 그 발달을 통해서 성장하고 있다는 걸 인정해 주고 간다면 조금 더 언어 학습에 대한 불안함들을 줄일 수 있는 계기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청각장애 아동, 지금은 사실 이 교재 자체가 청각장애에 집중이 되어 있는 교재다 보니까 수아라는 언어를 학습하고 수아라는 언어로 의사소통하는 것에 집중하는 것보다 청각장애의 듣기 능력 그리고 말하기 능력에 대해서 좀 교육 내용이 집중되어 있긴 합니다. 그 부분을 감안하고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청각장애 아동의 행동을 통해서 우리는 청각장애 유무를 변별하기도 하는데요. 같은 또래 아동에 비해서 말이 늦거나 시작하는 발화가 늦거나 또 발음이 심하게 불분명한 경우, 이런 경우에 소리를 듣는 자극을 많이 받지 못했거나 소리에 대해서 민감하지 못하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또 과도하게 큰 소리로 말한다는 건 본인이 들리지 않기 때문에 다른 사람도 들리지 않을 거라는 가정에서 크게 말을 해주는 경향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라디오나 TV를 볼 때 마찬가지로 소리를 키우겠죠. 뭔가 소리가 있는 것 같은데 잘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 소리를 잘 이해하기 위해서 소리를 키워서 조금 더 잘 들으려고 하는 노력을 한다든지, 또 말을 할 때 들어서만 판단을 하는 것이 아니라 소리나 말소리가 들리는 쪽으로 몸을 이동해서 조금 더 잘 보면서 보는 자극과 듣는 자극을 동시에 하기 위한 노력을 한다든지, 또 작은 목소리로 말을 할 때는 반응을 보이지 않고 듣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든지, 또 음성 활동에 참여하는 것을 꺼려한다든지. 왜냐하면 참여했을 때 본인이 그 참여를 잘 활발하게 하고 있지 못하는 걸 스스로 느끼기 때문에 이런 현상들이 발생합니다. 이런 아동들의 행동이 지속적으로 관찰이 된다면 아동에게 청각장애가 있지 않을까라는 의심을 하시고 또 청각 검사를 받아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청각장애 유무가 조기에 진단이 된다면, 또 청각장애의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진단을 받을 수 있다면 그 이후에는 이 청각장애 아동의 진단 정도에 따라서 어떻게 교육할지에 대한 교육 목표가 설정이 될 겁니다. 그리고 교육이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봐야겠죠. 청각장애 아동에게 조기 교육이 필요한 이유는 청각장애 아동의 90% 정도는 0에서 3세 이전에 청력 손실을 경험한다고 부모님들을 통해서 조사한 결과에서 나타난 바가 있었습니다. 이 시기는 사실 0에서 3세 같으면 아이들이 태어나서 처음으로 언어 자극에 대해서 반응하고 언어를 활발하게 습득해가는 시기이거든요. 이 언어 발달 시기에 한 5세 이전, 결정적인 언어 학습 시기 이전에 청각장애가 진행이 되어서 더 이상 청력을 통한 정보의 습득이 쉽지 않고 또 청각적인 자극이 충분히 주어지지 못한다는 걸 알게 됐을 경우에는 청각적인 자극을 대신할 수 있는 다른 교육 방법, 또 청각적인 능력을 조금 더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을 교육해야 함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이 청각장애 아동이 가지고 있는 조기 교육의 목표는 사실 잔존 청력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과 또 음성 언어를 통해서 음성 언어를 발화하거나 읽거나 이런 활동을 통해서 조금 더 언어 발달을 도와주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것이고요. 그 음성 언어의 독화, 읽기, 그리고 음성 언어의 발화, 청능 훈련이라는 이 자체는 청각장애 아동의 교육 전반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과정으로서 어린 시기부터 적극적인 교육을 시행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청각장애 아동을 지원할 때, 교육적으로 지원할 때 정부에서도 이런 조기 교육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조기부터 지원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들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조기 교육의 목표를 간단하게 가장 크게는 청각적인 정보를 활용하는 것, 그리고 청각적인 정보를 통해서 언어 습득을 정상적인 발달 과정에 맞게 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기서 또한 조기 교육의 구체적인 목표를 한 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아동에게만 집중되어 있는 조기 교육의 목표를 조금 더 확장했습니다. 청각장애 아동에게 있는 목표는요, 사실 아동 본인의 역할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청각장애 아동이 잘 듣는 훈련을 하고 또 청능 훈련을 통해서 일반적인 언어 발달을
지속하는 과정에는 아동을 양육하는 부모, 그리고 아동 주변에 있는 여러 사회의 관계들이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부모의 또는 제1양육자의 바람직한 양육 태도가 청각장애 아동의 언어학습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 양육자의 태도를 지원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양육자는 청각장애 아동이 태어나는 경우에 심리적으로, 지속적으로 괴로워하고 또 힘든 과정을 경험하게 되는데요. 그 힘든 과정을 극복하고 또 내가 내 아이의 현 상태를 받아들였을 때 조금 더 교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되는 경향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부모가 자녀와 의사소통해야 되는 방법을 그때까지 잘 모른다면 부모에게 자녀와 의사소통, 청각장애 아동과 의사소통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칠 수 있고 그 방법에 대한 바람직한 태도를 형성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의사소통에 대한 방법, 또 의사소통에 대한 마음가짐을 훈련할 수 있는 훈련하는 것도 조기 교육의 목표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부모는요, 장애 아동에 대해서 많이 알기를 원할 겁니다. 그리고 더 잘 지원하기 위해 노력하고자 하는 마음이 충분히 있을 겁니다. 그 마음을 너무 급한 나머지 주변에 이렇다더라 라는 것에 너무 휩쓸려서 또 검증되지 않는 방법들을 활용하는 경우도 많이 생기거든요. 그런 잘못된 신념들을 수정하고 청각장애 아동의 교육에 적합한 방법들을 찾아갈 수 있도록 정확한 지식을 제공하는 것, 그리고 적절하게 아동 교육에 참여할 수 있는 기관, 유관기관들, 또 교육을 지원할 수 있는 기관, 또 심리적이고 여러 가지 정서적인 부분을 지원할 수 있는 기관들을 알려주는 것, 또 알게 하는 것도 조기 교육의 목표가 됩니다. 평생 함께 살아가야 할 이 아이들이 바르게 언어적인 지원을 받고 또 심리적으로 안정된 상태로 부모와 살아가기 위해서 그 교육기관들과 연계해서 자라가야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런 것들을 소개하고 또 알려주는 것이 조기 교육의 한 목표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교육기관들을 통해서 청각장애 아동들은 여러 가지 발달 영역의 생활 경험을 확장할 수 있고요. 교육 활동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됩니다. 청각장애 보상은 이런 교육 활동이 잘 이루어지면 듣지 못하는 것에 대한 대신할 수 있는, 듣지 못하는 것을 대신할 수 있는 어떤 방법들, 또 보상할 수 있는 활동들을 찾아가게 되고요. 그 활동들이 결국 청각장애 아동의 언어 발달, 그리고 의사소통에도 영향을 주게 됩니다. 교육 활동은 언어 활동에만 집중되어 있는 게 아니죠. 그래서 모든 교육의 영역, 그러니까 생활과 언어와 또 성장과 심리와 이런 모든 교육 활동들이 통합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아동기에 무엇보다 중요한 건 놀이죠. 청각장애 아동들이 정상적으로 언어 발달에만 너무 집중한 나머지 놀이라는 환경을 무시하고 가는 경우들이 간혹 발생하기도 합니다. 어린아이의 언어 발달에 너무 집중하다 보니까 놀아야 할 시간에 지속적으로 언어 훈련을 하게 되고 언어 치료를 다니게 되고 이러다 보면 아동들의 정서 발달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과정을 적절히 조절하는 훈련, 부모로서, 양육자로서 그 마음을 같이 아이와 마음을 나누고 아이의 발달을 놀이와 함께 지원하는 이런 과정들도 함께 참여함으로써 청각장애 아동의 조기 교육은 이루어질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조기 교육의 실시의 유의점도 사실 좀 전 설명했던 내용과 유사한 부분인데요. 빠른 조기 교육 자체가 아동의 심리에 불안을 형성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교육과 조기 교육의 어떤 언어 발달에 이 부분만 집중하다 보니까 놀이할 시간도 없고 성장할 시간도 없고 그 성장이 언어 치료에 집중이 되어 있다면 이런 유의점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1차적으로 습득하는 언어에 대한
완성이 된 이후에 2차 언어를 습득하게 되면 조금 더 1차 언어의 안정성을 바탕으로 2차 언어를 쉽게 받아들이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 1차 언어 자체도 완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2차 언어를 같이 많이 투여하게 되는 경우에는 두 언어의 좀 갈등 상황이 발생을 하면서 언어 습득에 또한 지체가 혼란으로 인해서 언어 습득의 지체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발달 자체가 지체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요. 또 심리적으로, 정서적으로 좀 불안을 느끼게 되는 이런 상황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기 교육을 실시함에 있어서는 목표를 달성하는 목표 중심도 중요하지만 아동의 심리와 아동의 발달 단계를 잘 고려하는 이런 상황도 유의해서 관찰하면서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청각장애 아동 지원에 대한 내용인데요. 일단 청각장애 아동이 출생하고 또 청각장애 아동이 있는 가족 안에는 여러 가지 스트레스 요인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아동 자체의 스트레스도 있겠지만 양육을 해야 하는 부모 입장에서 부담감이라든지 또 장애 유무가 단순한 장애의 정도와 또 장애가 중복되어 있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부모들이 겪는 부담의 정도는 더 높아질 수도 있는데요. 교육기관을 알고 모르고 아까 조기 교육에 있어서 교육 목표에 유관기관들과의 연계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내가 청각장애 아동이 있음을 알고 이 청각장애 아동을 어떻게 지도할지에 대해서 목표를 설정했다 하더라도 기관에 대한 정보라든지 교육에 대한 정보가 없다면 우리는 그 자체가 나에게 지대한 스트레스를 줄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어릴 때 제가 아는 친구의 어머님 같은 경우에는 청각장애라는 진단을 받고 사실 그 진단을 받아들이지 못해서 여러 병원을 이제 다녀보시는 경우들도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주변에 어떤 교육기관에서 청각장애가 있는 내 자녀를 교육할 수 있는지를 몰라서 일반 학교에 가서 선생님들도 만나보고 했었는데 그 정보를 찾기가 쉽지 않았던 때가 있었다고 해요. 그런데 지금은 워낙 신생아 선별 검사부터 시작해서 조기 진단이 이루어지고 있고 그 진단을 이후에 교육하거나 교육을 수행하는 과정에 대해서 또 정부 또 기관 단체 교육기관들이 소개를 하거나 알려줄 수 있는 정보의 길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치료, 교육, 또 양육에 있어서 어떤 부분들이 필요한지 그 정보들을 빨리 알아서 제공해 줄 수 있는 것, 그 제공들이 가족의 스트레스 상황을 감소시켜 줄 수 있는 방법이 되기도 합니다. 즉 사회적 지원이 되게 필요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 스트레스 요인이라는 것이 가족 지원에 어떻게 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스트레스가 많이 발생하는 부분을 먼저 지원을 해준다면 그 스트레스 요인을 감소할 수 있게 되겠죠. 청각장애 아동에게 지원되는 여러 가지 지원 방안들은 가족 참여를 확대하는 것, 그러니까 장애 아동 혼자만 어떤 교육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가족 전체가 함께 교육해 가야 하는 것이고요. 그 교육하는 과정 안에서 다양화해야 된다는 거, 다양성을 증대한다는 겁니다. 한 가지 방법으로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사람이 교육에 참여하고 여러 사람의 대화에 아동이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또 청능 훈련, 또 독화 지도, 그리고 사회적인 어떤 발달 단계에도 영향을 줄 수 있게 됩니다. 또 개별화 가족 지원 계획이라고 해서 가족마다, 아동마다 차별화된 특성이 있죠. 듣는 정도도 다르고 가족의 상황도 다르고 지원할 수 있는 교육적 지원의 정도도 각각 다릅니다. 이런 각각 다름들을 반영한 가족 지원 계획이 필요하다는 거고요. 또 가족 교육 프로그램을 확대 실시하고 이 일을 통해서 다른 가족과의 연계하는 서비스도 굉장히 중요한 가족 지원의 한 형태입니다. 청각장애 아동이 태어났을 때 그 장애 아동의 부모는 사실
주변에 이런 경험을 가진 사람이 있느냐 없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누군가에게 물어볼 사람이 있다는 건 심리적으로도 정서적으로도 굉장히 편안해지는 상태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청각장애 아동 가족 지원에서는 같은 청각장애 아동을 둔 가족들과의 연계를 통해서 또 그들과의 교류를 통해서 조금 더 심리적, 정서적, 또 발달 단계에 대한 궁금증들을 해소하면서 가족들이 올바르게 자녀를 양육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이런 지원들을 하고 있습니다. 또 행정적, 재정적, 경제적 지원이라는 부분도 무시할 수 없을 텐데요. 이 지원들은 한 청각장애 아동을 잘 양육하기 위해서 가족, 사회 구성, 그리고 정부적인 이런 차원들이 다 한 곳을 집중해서 지원을 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 가족 지원의 예로 이런 프로그램들이 있거든요. 물론 이거보다 더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 가족 지원을 담당하는 유관기관들은 앞으로 또 설명이 될 텐데요. 그 유관기관들을 통해서 가족 상담 지원, 또 학부모 연수, 부모에게 가족의 특징에 대해 청각장애 아동의 특성에 대해서 알게 하고 이 아동들을 어떻게 지원하는 것이 청각장애 아동의 의사소통과 사회로 진출하는 그 과정에 도움이 될지를 연수를 통해서 알려주는 것. 그리고 부모와 부모들이 서로 그 정보들을 교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 이런 프로그램들이 있고요. 또 수아라는 언어를 배우고 싶어하는 학부모들이 계시다면, 또 가족 구성원들이 계시다면 그 가족을 대상으로 청각장애 아동과 의사소통을 활발하게 하기 위해서 수어를 교육하는 이런 동아리 활동이라든지 수어 교육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정체성인데요. 이 정체성 함량은 어느 시기에나 이 정체성이 혼란이 오는 시기가 분명히 발생할 겁니다. 어린 시기에 나와 부모님이 다르다라는 거, 또 친구와 내가 다르다는 것 때문에 굉장히 혼란을 경험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정체성이 함량되어야 하는 청소년기에 더 심각한 혼란을 겪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럴 때 이런 과정을 먼저 경험했던 청각장애 선배, 청각장애 어른들을 만나서 멘토로서 내가 이런 고민을 가지고 있고 이 고민이 있을 때 어떻게 해결해 갔는지에 대한 조언을 구할 수 있는 멘토가 있다면 적극적으로 활용을 할 수 있는 것이 또 활용을 하는 것이 청각장애의 정체성 함량 교육의 중요한 부분이 되기도 합니다. 이런 프로그램들, 앞서 말씀드린 프로그램들을 시행하고 있는 유관기관들은 많이 알면 알수록 도움이 되는 기관이거든요. 청각장애 아동 유관기관이라고 해서 이 기관들과 각각 연계를 할 수 있는 방법들, 요즘에 온라인상으로 워낙 잘 설명이 되어 있어서 이 기관들에 대해서 딱 이렇게 치시면 주소라든지 링크가 지역별로, 그리고 거점이라면 큰 영역의 지역별로, 그리고 각 지역에 있는 특수학교, 그리고 농아인협회 수어통역센터, 수어통역사의 파견이라든지 또 농인들의 어떤 권익 옹호를 위해서 설립되어 있는 농아인협회라는 기관, 그 기관을 통해서 내 자녀가 또 농사회에서 어떤 자리로 성장해 갈 수 있는지 그런 정보들을 얻을 수 있고, 또 수어통역센터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교육적인 지원을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도 확인을 할 수 있고, 그리고 복지관에서는 가족 프로그램이라든지 가족 캠프, 또 다양한 자원들, 지역사회의 자원들을 활용해서 청각장애 아동을 양육하고 교육하는 데 지원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만들어져 있고요. 교육과 직접 연관되어 있는 장애인 도서관 같은 곳에서는 수어로 되어 있는 영상 도서를 지원한다든지, 학생들이 수어나 다른 도서를 읽을 때 장애 특성에 적합한 도서를 제공함으로써 조금 더 읽기, 쓰기, 듣기, 말하기 능력을 향상할 수 있는 교육 자료를 제공받을 수도 있습니다. 또 국립청각장애교육지원센터라는 곳이 있던데요. 세워진 지는 얼마 되지 않았지만 청각장애 교육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기관이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잘 활용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청각 중복장애 아동에 대한 교육인데요. 사실 청각장애 아동을 교육하는 것에 있어서도 많은 방향이 있었고 또 논쟁이 있었고
언어 교육 방법에 있어서의 논쟁거리가 여전히 대두되고 있는 상황인데 청각과 다른 장애가 중복되어 있는 장애 아동을 교육한다면 또 그 교육의 정도가 얼만큼 심각해질지 예상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중복장애 아동은요, 일반적으로 지적장애를 겸하는 경우가 제일 많은데 청각과 지적장애가 결합되어 있는 경우 또 시각장애, 지체장애와 지적장애가 결합되어 있는 중복장애 형태를 가장 많이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장애 영역별로 우리가 다음 시간 강의에서는 특수교육 대상자인 장애를 통합해서 교육하는 환경에 대해서 학습을 할 텐데 그때 보면 장애 영역별로 비율을 볼 수 있거든요. 지적장애의 비율이 월등히 많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에 지적장애와 청각장애 그리고 다양한 중복장애 영역도 이 통합교육에서 어떻게 교육할 수 있는지 살펴볼 수 있기도 하고요. 우리는 중복장애라는 이야기를 했을 때 청각 중복장애에 대해서 조금 더 집중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중복장애의 특성은 이러한데요. 물론 청각에 문제가 없더라도 장애가 중복되어서 나타날 경우에는 의사소통 자체가 어려움을 가질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지체장애와 지적장애가 수반되는 경우, 발음이 불분명하게 되고 발성 자체가 명확하지 않아서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이 어려운 경우가 발생할 수 있고요. 또 신체적인 이동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원활하게 교류를 하는 데 어려움을 일으킬 수 있고 또 일상생활에서 이동이나 보행이 어려운 경우, 감각 손상으로 인해서 행동에 제약이 되는 경우, 또 사회적인 상호작용의 어려움을 겪는 경우 등 중복장애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특성은 이렇게 다양합니다. 그런데 이 다양한 특성이 또한 교육적인 부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요. 하나의 장애가 있는 것도 교육적인 요소에서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했는데 2개 이상의 장애가 중복되어 있다면 아마도 그 손상의 정도가 더 심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나 협응이나 발달 자체가 느려지고 또 감각 자체의 수용이 열악해지는 것 때문에 교육을 할 때도 감각 자체를 고려하거나 교육적인 정도를 고려해야 되는 상태가 많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또 기질적, 기능적 장애에 의해서 운동 기능이 어렵거나 발달 지체로 자유롭게 신체를 유지하거나 이동하는 거나 조작하기가 어려운 경우라면 이 중복장애는 아동의 읽기, 쓰기 이런 교육 환경 활동을 할 때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겠죠. 또 새로운 경험에 대한 관심, 욕구가 부족해져서 이 새로운 지식을 획득하거나 기능을 활용해서 일반화하는 데 있어서 능력이 부족하게 될 수 있고요. 이것은 또한 교육으로 연계해서 봤을 때 새로운 경험과 지식을 통해서 새로운 교과의 내용을 이어나가는 데 어려움을 줄 수 있는 조건이 되기도 합니다. 청각장애 아동뿐만 아니라 중복장애 아동의 가족에 대해서도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물론 이 부분은 앞서 우리 청각장애 아동의 가족들이 경험하는 스트레스 요인이라는 부분을 설명했던 부분과 일맥상통할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부모와 가족들이 일단 청각장애 아동, 중복장애 아동이 태어났을 때 심리적인 충격, 그리고 의사소통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어떻게 지원을 해야 할지, 또 어느 정도까지 지원을 해야 할지, 이 아이의 의사소통을 내가 잘 이해하고 있는 건지에 대한 고민들을 가질 수 있고요. 또 중복되어 있음으로 인해서 들어가게 되는 경제적 부담, 언어치료뿐만 아니라 심리치료, 그리고 신체적인 장애에 대한 치료까지를 고스란히 부담해야 하는 가족들 같은 경우에는 경제적 부담도 무시할 수 없을 겁니다. 그리고 자녀의 양육에 대한 어머니의 책임감, 그리고 죄책감들이 무엇보다 많이 작용을 할 수 있는데요. 장애 정도가 중증으로 갈수록 이 어머니의 주양육자의 책임감과 부담감, 또 이런 죄책감들은 커질 수 있다고 합니다. 장애 진단과 수용에 대해서 좀 체계적인 지원을 마련해서 이 중복장애 아동들의 교육적 지원에 있어서도 우리는 한 번 더 고려를 해야 하고요.
장애 가족들과 상호작용을 증진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 아까 유관기관이라고 했었는데 청각장애인 복지관이라든지 농아인협회, 수어통역센터, 그리고 거점 교육센터, 특수학교 이런 기관들을 통해서 이런 그 장애 자녀와의 상호작용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찾아보고 그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다른 가족과의 어떤 관계들에 대해서도 함께 이야기를 나누면서 우리는 중복장애 아동의 가족을 어떻게 지원할 수 있는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청각 중복장애 아동에 대해서 한 번 더 확인을 해보고자 합니다. 저희가 중복장애 유형 중에서 지적장애와의 중복장애가 가장 많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그 외에도 청각장애, 중복장애는 이렇게 다양합니다. 지적장애, 학습장애, 자폐성 장애, 주로 청각과 또 심리적인 장애, 또 언어적인 장애를 포함해서 지적 장애를 포함하고 있는 경우에는 사실 판단이 모호하기도 합니다. 지적 장애로 인해서 표현을 못하는 것인지, 이 청각 장애로 인해서 지적인 발달에 지체가 온 것인지, 무엇이 우선되는 건지 판단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이 장애를 진단하고 장애의 명칭을 명명하는 것에 중심을 둘 것이 아니라 이런 두 가지 장애 유형이 중복되어서 나타날 경우 이 아이들에게 어떻게 지원을 하고 교육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아이들을 어떻게 양육해야 조금 더 의사소통이 원활해지고 또 교육적인 성취를 이룰 수 있으며 보다 더 사회에 통합되는 과정까지의 단계들을 잘 수행할 수 있는지 고민을 해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청각 시각장애 같은 경우에는 앞서 말한 지적, 학습, 자폐성 장애의 중복과 조금은 다른 유형을 보일 수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의사소통 자체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청각 지적이나 청각 학습, 청각 자폐성 장애 같은 경우에 그래도 제1언어로 수화 언어를 선택하고 또 보여주는 표현을 통해서 손으로 보여주거나 글로 보여주거나 이미지나 시각적인 자극을 통해서 어떤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고 한다면 청각 시각 장애 같은 경우에는 시각적 정보 자체 제공이 어렵습니다. 그러면 청각 시각 장애 같은 경우에 어떻게 의사소통할 수 있을까요? 조금 더 낯선 단어가 등장을 했는데요. 촉수화라는 것, 촉각적으로 만져서 수화를 이해하는 것. 예를 들어 아버지라는 수화를 사용할 경우에 아버지라는 수화에서 이것을 손으로 만지는 겁니다. 처음으로 접지를 하는 순간부터 손으로 어떤 형태가 되어 있고 아버지라는 형태가 만들어졌을 때 이렇게 만져서 이 수형을 가지고 수어 단어를 이해하게 되는 건데요. 여기서 청각장애 아동이 수어를 사용할 수 있어야 가능한 방법이겠죠. 마찬가지로 손가락에 점자를 사용한다는 건 이렇게 볼록볼록 튀어나와 있는 6점의 위치를 어떤 손가락의 지점으로 정하고 그 지점을 눌러서 점자로 표현하는 방법인데요. 마찬가지로 점자를 알고 있어야 이 방법으로 의사소통을 할 수 있다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수화와 점자를 학습하기 위해서 또한 많은 시간과 교육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가설이 성립되겠죠. 그래서 시청각 중복장애 같은 경우에는 의사소통 자체를 위해서 기본적으로 정보를 수용하고 정보를 확인하고 이해하는 과정 자체가 다른 중복장애보다 더 어렵다라는 것을 가정할 수 있습니다. 또 손문자라는 거는 글자로 손에다가 쓰는 거고요. 필담이나 구어 같은 경우에 시각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을 경우 전맹이 아니라 글자를 확대해서 보거나 읽는 것이 가능하다면 또 필담이나 구어라는 형태를 통해서 조금 더 청각, 시각 중복장애 아동의 의사소통에 활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청각, 시각 중복장애 의사소통 같은 경우에는 촉수화라는 형태로 의사소통의 속도를 따라가기가 또한 손가락 점자, 문자 같은 경우에 숙달이 된다 하더라도 따라가기가 쉽지 않고
구어나 필담을 사용하더라도 확대하는 정도에 따라서 제시되는 볼 수 있는 범위의 한계가 있어서 의사소통 자체가 굉장히 어렵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청각 중복장애 진단평가에서는 이렇게 여러 가지 요인으로 진단평가를 해볼 수 있는데요. 특히나 의사소통 기술은 앞서 말했던 이런 여러 가지 형태의 그러니까 의사소통 방법을 통해서 의사소통이 가능한지를 확인할 수 있고, 초인지 능력은 인지의 인지라고 해서 알고 들었고 이해했고를 가지고 다시 정보를 재구성할 수 있는 능력인데요. 이런 전반적인 능력에 사실 중복장애 아동들은 어려움을 경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청각 중복장애 아동의 교육적 방법은 또한 이 진단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는데, 문식성, 문자를 이해하는 능력, 그리고 의사소통에 사용하는 의사소통 방법, 또 사용하는 언어, 그리고 사회적 행동 기술, 운동 기술, 생활 기술, 이 전반에서 지원하는 부분의 구체적인 내용들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서술이 되어야 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장애 아동을 지원할 때 교육적 지원에서 IEP, 개별화 교육 계획을 작성한다고 하는데요. 그 개별화 교육 계획을 작성할 때 아동의 문해력 정도, 또 의사소통의 방법, 사용하는 언어, 그리고 사회적으로 행동적으로 어떤 정도의 기술을 습득할 수 있는지, 그리고 운동 기능에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생활에서 일상생활이 가능한 범위는 어떠한지를 통해서 교육적 조치를 수행할 수 있도록 잘 계획하고 실천을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청각장애 중복아동의 교육 방법은 이전에 설명하였던 것과 유사하기 때문에 한번 보시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요, 저희가 장애 영역별 특수교육 대상자의 현황을 살펴보면서 통합교육과 전환교육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저희 강의의 마지막 시간이 되기도 할 건데요. 통합교육 환경이 어떻게 이루어져 있고, 전환교육을 통해서 장애 아동들이, 청각장애 아동이 사회로 어떻게 진출해 갈 수 있는지, 또 사회에서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해 갈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